네, 안녕하세요. 저 동국대학교의 강경훈입니다. 천정희 교수님이 대표 발제인데 앞부분을 그 잠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그냥 그 떠미셔가지고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 왜 저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뭐 한 5분, 6분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목이 이제 정보 독점의 해소와 개인정보 보호 간 상충 문제.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는지 요 문제인데 요 이제 특히 정보 집중 문제, 독점 문제 요거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세션에서 두 분 교수님들, 뭐 토론자분들 그리고 최는설원 교수님까지 이 빅데이터의 경쟁 제한성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뭐 제가 더 이렇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경쟁 제한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이건 이제 아직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 뭐 어떤 교수님은 이제 경쟁 제한을 하니까 규제를 하자, 또 규제가 어렵다, 뭐 이런 교수님도 계시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뜨겁게 이 경제 현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그리고 유럽의 경쟁 당국들도 이제 이런 경쟁 제한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이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 세션에서도 이센셜 퍼실리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그런 논의까지 이제 쭉 많이들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 아래서도 이 경쟁 제한성 이슈가 없다. 그리고 이거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도 서로 있는 이제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하자. 그거를 경쟁법으로 규제를 할 수도 있고요. 경쟁법을 꼭 안 거쳐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경쟁 당국이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제로 공유를 시키자.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강제로 공유시키는 게 경쟁 당국만 강제로 공유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금융당국이 뭐 데이터 강제로 공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아주 옛날에는 동의도 안 받고 다 공유시켰습니다. 적색거래처, 황색거래처 그래가지고 그거.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꼭 경쟁 당국이나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 3인당도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뭐 영국의 잡지죠,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하고, 뭐 그런 교수님들도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 발표의 기본적인 핵심은 저희가 뭐 이제 경쟁 제한적이니까 공유를 시키자 말자 요 이슈라기보다는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없으면 이제 알아서 거래를 하겠죠. 뭐 나는 이거 내가 경쟁력 유지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돈 받고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나의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니까 내가 꼭 필요하지만 내가 공유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경쟁 제한 이슈가 없어서, 경쟁 제한성이 없어서 알아서 거래가 되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경쟁 제한성이 있어서 억지로 공유를 시켜야 되는 건지, 어쨌든 항상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동의를 받고 공유를 하는 게 이제 GDPR의 정보 데이터 이동권, 아니면 PSD2, 거기서 이제 이 오픈 뱅킹의 이제 기초가 되는 PSD2에서 다 공유하도록 하는, 이것도 이제 의무적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동의 받아서. 요 이제 아래 것과 관련해서 이 개인 동의를 받아서 데이터 공유를 이렇게 동의 기반 방식으로 하면, 이게 단지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서 이제 동의를 받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거대 정보 수집자의 데이터 독점 해소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개인정보 주체가 일정 그 금액, 배당이라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해주면 이게 훨씬 더 그 커다란 함의가 있다. 제가 이 그림은 이제 제가 그린 게 아니어가지고 그 전성희 교수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시장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시장에 개인정보 주체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 이게 단지 개인정보 보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독점에도 이제 중요한 이제 함의를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제한 이슈가 없어서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명령을 해서 공유를 하든지, 또는 이제 그 두 가지의 경우, 그렇지 않고 동의를 받아서 공유하면은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수많은 데이터 주체들한테 다 동의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지 않고 공유를 시키려고 공정당국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떤 해법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GDPR의 데이터 이동권, PSD2의 고객정보 공유, 이 정신이 옳다고는 믿는데, 이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질 때, 그때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든 아니면 정부가 강제로 공유를 시키든, 그때 이제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그것을 거기과 관련된 이제 해법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리과 구천정입니다. 이어서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 정보 보호와 동형 암호 두 가지 기술입니다. 차분 정보 보호는 원자료나 통계량에 적절한 잡음을 추가하여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의 참여 여부에 따른 결과값의 차이를 정해진 수준 이하로 제어하는 방법. 기술적인 텀이고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결과를 요청을 받았을 때 결과에 약간 오류를 주입하여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류의 수준이 그 결과를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원재료의 입력에 쓰여진 입력에 대해서 알아내고자 할 때에는 문제가 되는 수준의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자료가 이런 그림이 있을 때요, 이 그림을 DP를 하면 여전히 뭔지는 알아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요 세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돼 있어서 세부는 상당히 바뀐 겁니다. 근데 세부에 대한 것은 감추면서 전체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로, 이제 글로벌 DP라는 것은 결과값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고, 로컬 DP는 이제 원재료에다가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로컬 DP는 계산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도모하는 반면 계산에 한계가 있어서 동형 암호가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김철수가 이용하는 통신회사는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차량의 운행 기록 데이터를 회사의 서버에 저장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장점은 회사가 운행 기록을 분석해서 더 좋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 데이터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운전 기록과 행태를 분석해서 김철수는 10% 할증을 해야 되겠다, 혹은 10%에서 30%로 보험료를 사고 확률이 올라갔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입실론 DP, 입실론 차분 정보 보호를 제공을 하면 김철수의 데이터에 일종의 약간의 오류가 추가가 돼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30%가 아니라 1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10%로 제한된 정도의
할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량이 상당히 적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전체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모아서 트레이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도 약간의 이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재료에다가 오차를 가하게 되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같은 일을 할 때 결과가 너무 크게 오차가 나거나 아예 결과를 못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호하는 기술로 동형암호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완전히 암호화를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한 상태에서 기존에는 복호화를 해야만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40년 전에 오픈 프로블럼을 제시된 것이 10년 전에 풀렸고 실용화를 지금 10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산력이 많이 향상이 됐던 탓이고요. 이제 2011년에 MIT에서 10대 혁신 기술로 꼽힌 바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앨리스라는 그 보석상이 보석을 가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석을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면 가공하는 와중에 도난을 당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금고에 넣어놓습니다. 근데 금고에 넣어놓으면 가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금고는 말랑말랑한 금고예요. 즉 손을 바깥에서 넣어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공이 다 끝나면 앨리스는 그 금고를 열고 꺼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동형암호 데이터로 보면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동형암호는 말랑말랑한 암호라서 암호화시킨 상태에서 평균을 구하거나 어떤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만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호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기술을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동형암호와 DP를 활용을 하면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공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의무적 공유를 하여야 된다면 이런 그림이 아마 되겠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의무적으로 공유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거나 혹은 개인이 제 거를 주세요라고 마이데이터 형식으로 하거나 어쨌든 허락이 떨어지면 데이터 요청을 하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활용 기관은 그 데이터 A와 받은 데이터 A와 자기 데이터 B를 어떤 함수에 처리를 해서 계산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는 이 데이터 A를 F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활용을 해도 그것을 검출하거나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즉 포괄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활용하지 마라고 하고 철회하라고 할 때 데이터 A를 지웠는지 혹은 남한테 다시 팔았는지를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데이터가 점점 집중이 되면 해커의 타겟이 되므로 보안성이 약화됩니다. 동형암호와 DP를 사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동일하게 데이터 요청이 옵니다. 근데 데이터를 그냥 주는 것 대신 SKA, 자기 비밀키로, 제공기관이 가진 비밀키로 암호화해서 인크립트를 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크립트된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썼는데요, 빨갛던 데이터 A가 됩니다. 그냥 데이터 A가 아니라 암호화된 금고 안에 든 데이터 A와 자기가 가진 평문 데이터 B를 원하는 함수 계산을 하면 어떤 인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인포가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한 번만 물들으면 빨간색이 됩니다. 이 빨간색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복호화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복호화해서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이제 이 복호화된 결과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쓸 수 있으니까 DP를 겁니다. 뭐냐면 에러를 추가해서 겁니다. 즉 계산 과정에는 동형암호화해서 보호를 하고 최종 결과값은 DP로 보호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적 방안이고 현재 기술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클라우드, 제공자가 다수고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에 다 데이터를 올립니다. 1번. 그러면 사용자가 함수 F를 계산을 요청을 하면 이번에는 클라우드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의 데이터가 비밀키로 암호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인포를 받으면, 자, 이때는 이 경우에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SK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 전에 보면
그 전에 보면 SK는 제공기관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제공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다 동의를 얻는 것이 개인한테 동의를 얻는 것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기관을 두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물론 제공자가 2명, 3명이 되면 정족수 복호화라고 해서 그 모두가 비밀키를 다 활용을 해야만 복호화가 되는 기술적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 복호화 과정을 둠으로써 이 데이터가 남용이 됐는지, 즉 원하지 않은 F에 대해서 했을 때는 복호화해주지 않겠죠. 혹은 철회를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데이터의 권한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단점은 계산 시간이 증가를 하고 또 이게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아까 그 보석 세공사도 손 2개를 넣어서 하니까 아무래도 우둔하겠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점은 보안성이 아이디어란 상태로, 개념적으로 완벽한 상태로 보호가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데이터 수집 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나면 허탈합니다. 나는 어렵게 모았는데 저 사람도 신생업체가 나랑 똑같아? 이거에 대한 비차별적인 비대칭적인 걸 줄 수가 있습니다. 복호화 과정에서 과금을 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 수집 기관은 평문화에서 하는데 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관은 암호화된 상태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적인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 방안으로는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하고 전문기관이죠. 데이터 전문 거래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빅데이터 경쟁 이슈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전문 거래소가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전문 거래소는 프라이버시 문제만 없으면 데이터 거래가 주는 모든 편익을 누릴 수 있겠고요. 동용암호화 및 DP 처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높아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회피하거나 거래의 결합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활성화와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결합하면 유출이나 해킹의 유인을 축소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거래소의 데이터가 그 뒤에 이루어지는 데이터 공유했을 때, 강제 공유를 요청을 했을 때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유 기관의 경우에는 왜 기관이 필요한가 하면 당연히 공유될 데이터의 필요 여부, 종류, 범위 등을 마련하려면 기술적이고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거고요. 또 1대1뿐만 아니라 1대 다대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담 기관이 비용 중복을 피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라든지 의도적 지연을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정보에서 이렇게 어떤 기관이 데이터를 모아서 공유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데이터 집중의 경쟁 제한을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겠는가, 이런 이슈들이 있겠고요. 또한 데이터의 공유 명령을 공정위가 하겠느냐, 금융위가 하겠느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도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 기술적으로 동영암호화 DP 처리된 데이터는 익명이냐 가명 정보인가 에 대한 해석도 필요합니다. 이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해석 문제일 텐데요. 한편으로 보면 현재 법이 약간 이거와 어울리지 않아서 저희는 가명 정보로는 충분하겠지만 익명 정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암호화된 가명, 암호화된 실명 정보라고 보고 조금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